네, 안녕하세요. 변액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102문제, 에센셜 102제 함께할 최돈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첫 번째 시간이고요. 금융시장의 이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인데요. 다음 중 단기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문제를 푸실 때 맞게인지 틀리게인지 잘 보시는 거 확인하시고요. 1번, 일반적으로 만기 1년 미만의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그렇죠. 1번이 지금 맞는 것 같죠? 2번, 유동성이 높으며 만기가 짧아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크다. 자, 유동성이 높은 거 맞고요. 만기가 짧은 것도 맞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은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겠죠? 틀렸고요. 3번, 주식시장과 자산유동화 증권시장이 해당된다. 요거는 대표적인 장기 금융상품이고요.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이고요. 우리가 단기 금융시장에서는 그거보다 만기가 짧은 콜이라든지 RP, CP, CD 이런 이제 시장성 상품들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죠. 틀렸고요. 4번, 장기 금융상품은 단기 금융상품보다 기대 수익률이 낮다라고 했는데, 기간이 길면 아무래도 기대 수익률은 높겠죠. 요거는 이제 낮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렇다고 한다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연관 문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가 금융시장을 통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자금을 거래하는 방식. 자금 수요자는 돈이 이제 필요한 사람이고요. 자금 공급자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직접 자기 계산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이런 금융을 직접 금융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가 서로를 탐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은행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어서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거래, 요걸 저희가 간접 금융이라고 하죠.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고, 간접 금융의 중개 매개체는 은행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금융시장의 거래 비용 중에서 그 금융거래 의사를 밝히고 거래 상대방을 찾는 데 소요되는 비용, 요거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탐색 비용이라고 하죠. 요런 용어들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챙겨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함정 한번 볼게요. 확실성이 낮고 수익이 높은 금융상품을 선호하는 투자자를 위험 회피형이라고 한다. 자, 확실성이 낮은 대신에 수익이 높은 그런 금융상품을 선호한다면 위험 회피형이 아니고 위험 선호형이 되겠죠. 위험 회피형은 확실성이 높고 대신에 수익이 좀 낮은 그런 금융상품을 선호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시장이 조직화되고 효율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거래 비용이 증가한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겠죠. 이런 부분들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센셜 2번 문제,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의 차이점에 대한 문제인데요. 다음 중 장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틀린 것입니다. 1번, 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 금융상품에 비해서 유동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이건 이제 단기 금융시장에서 주로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금융상품에 비해서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낮겠죠. 아무래도 장기 상품들은 만기가 길기 때문에 유동성은 낮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만기가 길어서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이 크다. 이건 맞는 지문인 것 같아요. 3번,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 존재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요. 4번, 투자 위험 회피를 위해서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면 매수를 하고요. 가격이 떨어질 걸로 예상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투자 위험을 회피할 수 있죠. 이것도 이제 맞는 지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한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장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 3가지가 있죠. 채권, 주식,
자산 유동화 증권. 요건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다음 중 장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잘못된 것은 할 때 요 세 개 말고 단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하나 넣어놓고 맞춰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 세 개는 여러분이 꼭 암기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두 번째, 금융기관이 상호 간에 초단기로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만기가 1일인 일기물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시장. 금융기관 간에 짧게 돈을 빌릴 때 전화로 빌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콜시장. 이때 거래되는 대출을 콜론, 거래되는 자금을 콜머니, 적용되는 금리를 콜금리라고 한다 그랬죠. 콜시장도 기억해 주시고 연관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서는 장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다. 단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상품이고요. 단기 금융시장은 자본시장으로 장기 금융시장은 자금시장이라고 부른다. 바뀌었죠? 단기 금융시장이 머니마켓, 자금시장이고요. 장기 금융시장이 캐피탈마켓, 자본시장이라고 부르겠죠. 세 번째, 장기 금융시장은 금융기관 등이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거나 부족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다. 이런 시장은 단기 금융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두 시장의 구분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센셜 3번은 단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단기 금융시장 및 상품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1번, 보통 만기 3년 미만의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3년이 아니고 1년이죠. 두 번째, 거래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유동성이 낮다. 거래는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유동성은 높겠죠. 만기가 짧으니까요. 세 번째, 양도성 예금증서는 만기 전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를 허용하고 있고요. 네 번째,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발행한다. 4번이 지금 맞는 것 같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볼게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한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다시 매도할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환자, 살 매자, 팔 매자. 그래서 우리가 환매 조건부 채권. 그래서 repurchase paper, RP라고 불렀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상거래와 관계없이 발행한 융통어음, 상거래가 수반되는 것을 우리가 진성어음이라고 한다면 상거래와 관련 없는 신용어음을 우리 융통어음이라고 하고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어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 이제 CP, Commercial Paper라고도 하고요. 단기사채의 발행 요건은 전자단기사채를 이야기하는 거죠. 발행 금액은 최소 1억 원 이상, 만기는 1년 이내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억 원, 1년 이 숫자도 중요한 숫자니까 꼭 체크해 두시고요. 관련된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CD는 최단 만기가 3개월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품이다. 3개월이 아니라 30일 이상으로 제한이 돼 있죠. 환매 조건부 채권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금융상품이다.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 옵션이란 통화나 금리 등의 기초자산의 거래 조건을 서로 맞바꾸어 교환하는 거래다. 키워드 교환은 뭐였죠? 스왑이었고요. 옵션은 키워드가 뭐였죠? 권리. 그래서 의무는 없고 권리만 존재하는 계약이고요. 선물과 선도는 뭐였죠? 실제 인수 또는 인도를 하고 결제를 해야 되는 이런 거래였죠. 키워드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에센셜 4번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이에요. 1번, 기준금리는 통화안정증권 금리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통화안정증권이 아니고 우리 환매조건부 채권 RP 7일물 금리를 고려해서 결정하죠. 2번,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영체계로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와 협의한 중기 물가 물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물가 안정 목표제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는 통화량과 같은 중간 목표는 두고 있지 않다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3번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분기별 1회 결정한다. 분기별 1회가 아니라 연 8회죠. 원래 이제 매월 결정하던 것을 분기 말 3, 6, 9, 12월에 열지 않기 때문에 3, 6, 9, 12월을 제외한 연 8회 결정하고 있고요. 4번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돈값을 같이 올려야 되겠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된 문제 한번 볼게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예, 제일 중요한 건 물가, 우리 물가 안정 목표제니까 물가 동향하고요. 국내외 경제 상황, 경기가 침체되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요. 경기가 과열되거나 물가가 인상하면 금리를 높여서 경기를 진정시키게 되겠죠. 금융시장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두 번째, 파생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파생 금융상품의 종류. 첫 번째, 선도 선물. 키워드는 뭐였죠? 인도 결제였고요. 두 번째, 옵션. 키워드는 뭐였죠? 권리였고요. 세 번째, 스왑. 키워드는 뭐였죠? 교환. 이것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연관된 함정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자금 공급이 증가하면 물건으로 생각하시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네, 떨어지죠. 우리 돈의 자금의 가격은 금리죠. 금리는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겠죠. 두 번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매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매월이 아니고 연 8회 결정한다 그랬고요. 기준금리의 결정은 즉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초단기금리인 콜금리 같은 데는 즉시 영향을 미치지만 콜금리 다음에 단기금리, 장기금리, 중기금리, 장기금리 실물 경제에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즉시라고 하는 것이 틀렸고요. 4번,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 시에는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자금을 조달할 때 대출금리 같은 것들이 오르는 거죠. 그러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되겠죠. 이런 함정들 잘 골라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센셜 5번은요.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관련된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에요. 1번,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기를 진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과열됐을 때 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주로 인상을 하겠죠. 맞는 것 같고요. 2번, 금리 결정은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친다. 초단기금리에는 즉시 영향을 미치죠. 실물 경제에는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고요. 3번, 금리는 실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는 건 맞죠?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고요. 4번, 기획재정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된 문제 한번 볼게요. 금리의 세 가지 역할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그러니까 지금 소비를 하지 않고 미래 소비하는 대가로서 우리가 금리,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금의 수요 및 공급 규모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 필요 부분에다가 적절하게 자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죠. 간혹 가다가 다음 중 금리의 역할로 보기 어려운 것은 할 때 1, 2, 3번 뒤에 이제 4번 하나 써놓고 맞춰라 뭐 이런 문제 나오기도 하거든요. 금리의 역할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준금리 결정으로 인해서 즉시 영향을 받는 초단기금리, 이거 뭐죠? 콜금리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관련된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는 물가 상승을 통해서 국가 경제 상승 기능의 역할을 한다. 국가 경제가 침체냐 과열이냐에 따라서 경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반드시 국가 경제 상승 기능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건 좀 잘못된 지문이고요. 두 번째, 경기가 상승하면 투자 수익률이 낮아져서 금리가 낮아진다. 경기가 상승하면 투자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금리도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세 번째, 기준금리의 결정은 즉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즉시가 아니고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 시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사용한다.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쉽게 빌리게 해줘야 된다 그랬죠. 금리를 인하해야죠. 네, 마지막, 표면금리가 동일한 예금이면 실효금리도 동일하다. 표면금리가 똑같이 5%라고 하더라도 이게 일반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과세 여부에 따라서 달리인지 복리인지 이자 불이 방법에 따라서 실효금리는 다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비교할 때는 실효금리로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요것도 틀렸죠. 요런 함정들 잘 보시고요. 자, 에센셜 6번 금리의 종류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금리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기가 좋아지면 투자 수익이 낮아져서 금리는 하락한다. 투자 수익은 높아지고 금리는 올라가죠. 2번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 저축은 증가한다. 이자가 많아지니까 저축을 많이 하겠죠. 저축이 증가된다는 건 자금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자가 올라갈 거니까 자금의 수요는 줄어들겠죠. 요게 지금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 자금 수요가 줄어든다. 그렇죠. 대출이자가 올라가니까 수요는 줄어들고요. 반대로 공급은 늘어나고요. 금리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상품의 금리 수준을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 요거는 이자불이 방법, 과세 방법 다 해서 실제 손에 쥐는 또는 실제 부담해야 되는 금리, 이름이 뭐였죠? 실효금리로 비교를 해야 되고요. 얘는 뭐랑 비교해야 돼요? 실질금리하고 비교해야 되죠. 실질금리는 뭐였죠? 물가가 반영된 금리를 우리가 실질금리라고 했어요. 거꾸로 설명하는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실효금리, 실질금리 잘 구별하시고, 자, 다음 중에서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만기에 가장 많은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방식은, 자, 달리와 복리를 비교하게 되면 달리가 일단 그냥 기간마다 이자를 주니까 받는 돈은 제일 적을 거고요. 복리는 이자에 다시 이자를 엎어주니까 달리보다는 무조건 많을 건데, 복리를 계산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1년에 한 번 계산하는 것보다는 6개월에 한 번이, 그거보다는 3개월에 한 번이, 그거보다는 매월 한 번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복리를 계산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복리가 달리보다는 무조건 만기 환급금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1번 6개월 복리, 2번 월 복리, 3번 달리, 4번 연복리니까요. 제일 많은 건 뭐예요? 월복리가 제일 많겠죠. 2번. 그 다음이 뭐예요? 6개월 복리가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복리가 많을 거고, 제일 작은 것은 달리이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관련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자, 명목금리가 아니라 요건 앞뒤가 바뀐 거죠. 단순한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물가가 반영된 금리를 우리가 실질금리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물가 변동 고려 여부에 따라서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로 구분한다. 표면금리와 실효금리가 아니라 위에 있는 문제처럼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로 구분하는 것이죠.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는 여기에 과세 방법이나 이자 불이 방법 같은 것들을 감안한 실제 쥐어지는 그런 금리, 요걸 우리가 이제 실효금리라고 정의했었고요. 투자 상품의 경우 명목금리를 비교해서 선택해야 된다. 명목금리가 아니라 실효금리를 비교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함정도 주의하시고. 자, 에센셜 7번은요. 금융투자업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고유 업무는 무엇인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가 키워드가 되겠죠. 금융투자 상품의 매도, 매수, 증권의 발행, 인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해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 자기의 계산으로는 누구예요? 투자 매매업자죠.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누구의 명의로 하든 타인의 계산으로 중개만 하는 것을 투자 중개업자,
실제 펀드처럼 집합해서 운영하는 거를 집합투자업자, 예, 믿고 맡겨서 자산을 맡아서 수탁하는 것을 신탁업자. 투자 일임업자와 투자 자문업자는 집합 투자가 아니라 단독 투자라 그랬죠. 그래서 자문만 하면 투자 자문업자, 맡아서 운영해주면 투자 일임업자로 구분했어요. 정답은 1번 투자 매매업자가 되겠고요. 연관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금전, 부동산 및 동산, 기타 재산권을 수탁을 받았대요. 위탁자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고유 업무, 신탁업이 되겠죠. 신탁업. 자본시장의 4가지 기본 방향. 첫 번째는 열거하던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포괄주의 규율체계로 바꿨고요. 두 번째, 업종별로 규율하던 것을 기능별로 규율하도록 바꿨고요. 세 번째, 업무 범위를 허용하면서 우리의 업무 범위를 확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제도를 선진화하는 4가지 기본 방향,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자,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중에 하나이다? 아니죠. 예,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 일임업자, 투자 자문업자, 이렇게 6개였죠. 요거는 모두 겸용이 허용되고 있고요.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 상호 간 겸용을 금지하고 있다, 허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산운용회사는 집합투자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없다. 법률적으로는 직접 판매가 허용되고 있죠. 가능해요. 다만 인프라 때문에 실제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실무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센셜 8번은요. 이제 금융상품으로 넘어가서 수신상품, 실적 배당형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부동산 투자신탁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다. 투자신탁은 펀드예요. 펀드 중에서 계약 형태의 펀드죠.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없고요. 2번, 생명보험회사는 투자신탁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생명보험회사는 펀드 판매가 가능하죠. 3번, 신탁 상품은 고유 계정과 분리된 별도의 계정으로 운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 신탁 재산별로 관리가 돼야 되고요. 4번, 입출금이 자유로운 유동성 상품은 은행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우리 CMA라든지 MMF 같은 경우는 증권회사에서도 판매가 가능하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한번 보실게요. 시장 실세 금리에 의한 고금리와 자유로운 입출금, 결제 기능이 결합된 은행 상품으로서 단기간 목돈을 운영할 때 유리한 예금 상품의 머니 마켓이죠. 그래서 MMDA, 디파짓 어카운트는 예금 상품이니까 얘는 이제 시장 금리부 상품. 그래서 우리 MMF하고 동일한 상품이긴 한데 원금이 보장된다는 게 특징이었죠. 펀드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설계되고 운용되는 펀드. 시장 수익률은 시장 평균, 뭐예요? 인덱스를 얘기하는 거죠. 주가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펀드는 인덱스 펀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함정 한번 볼게요. 시장성 상품은 만기 전 환매 시에 금융기관 창구에서 해지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다. CD, RP 이런 것들은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를 해서 뭘 하죠? 매도라고 하는 절차, 시장에서 매각을 하는 거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양도를 하는 매도를 통해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용카드 회사는 여신 기능이 없이 수신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바뀌었죠. 신용카드 회사는 대출만 해주죠. 여신 업무만 하지 뭐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수신 업무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여신 전문 금융기관이다 라고 표현하죠. 이런 함정들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에센셜 9번은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펀드의 특성에 대한 비교 문제죠. 다음 표의 투자신탁, 수익증권과 투자회사, 뮤추얼 펀드의 비교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9분의 설립 형태를 보니까 투자신탁은 계약 형태죠. 투자회사는 주식회사, 법인의 형태이고요. 투자자의 법적 지위는, 투자신탁은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이고요. 투자회사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죠.
좀 요게 지금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나번이 지금 틀린 것 같고요. 다번 발행 유가증권은 투자신탁 같은 경우는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요.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을 발행하죠. 관련된 우리 법률은 둘 다 펀드니까 자본시장법 둘 다 적용받고요. 투자신탁은 신탁계약이니까 신탁법, 그리고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니까 상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럴 때 여러분 조심하실 게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보기가 가나 다라로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번을 찍으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면 보기가 다가 나라예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도 여러분이 꼭 챙겨두시고요.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서 주식과 같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상품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상장 지수 펀드, 익스체인지 트레이딩 펀드라 해서 저희가 ETF라고 하고요. 상장 지수 펀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예금은행의 자금 조달 금융상품의 가중평균 금리를 반영해서 산출된 지수예요. 2010년 이후에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지수, 이것도 역시 용어만 기억하시면 되죠. 코픽스 지수고요. 관련된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신탁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은 주식이다. 주식이 아니라 수익증권이 되겠고요. 대출금리는 과거에 변동금리를 주로 적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고정금리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것도 바뀐 거죠. 과거에는 고정금리가 많았지만 지금은 변동금리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에센셜 10번 문제는요. 주식시장으로 넘어가서 기업 공개와 상장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기업 공개와 상장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기업 공개를 통해서 주식 소유의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다. 기업 공개라고 하는 건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거죠. 일반인에게 매각하기 위해서 기업 상태를 공개한다, 이런 의미이고, 상장이라고 하는 건 표준화된 거래소와 같은 시장에 올려서 판매가 되는 게 상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장하는 건 아니죠. 기업 공개는 했지만 상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자, 2번. 기업 공개는 신주 공모와 구주 매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팔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구주를 팔 수도 있는 거죠. 3번. 상장은 기업 단위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기업 공개는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고요. 상장은 그 안에 보통주도 있고 우선주도 있고 개별 종목 단위로 상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상장은 기업 단위로, 그리고 기업 공개는 기업 단위로, 상장은 종목별로 상장한다. 구별해서 기억하시고요. 3번이 지금 정답이 될 것 같고요. 4번. 상장은 공인된 거래소에서 증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투자자가 자본을 모아서 회사를 설립하는 거죠. 그 회사의 소유권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 그걸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라고 하고, 그 소유권이 주식이 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주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익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 등에서 표준이 되는 주식, 이걸 저희가 보통주라고 하고요. 이익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를 보통주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주식, 이걸 저희가 우선주라고 하고요. 나중에 받아야 되는 주식, 이거를 후배주라고 하고요. 이익배당은 먼저, 그 다음에 자녀재산 분배는 나중에 받는 주식, 이걸 우리가 혼합주라고 했죠. 주식의 구분도 다시 한번 챙겨두시고, 주식으로 조달된 자금은 무엇으로 상환할 필요가 없다? 자기 자본이 되겠죠. 이런 문제들도 잘 체크해 주시고,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공개는 주식 발행 또는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업 공개는 채권 발행은 의미하고 있지 않죠. 2번, 기업 공개란 다수의 투자자에게 주식을 분산하는 것을 말하며 기업이 발행한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진다. 기업 공개는 기업 단위로, 상장은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자,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결권 주식, 무의결권 주식으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우선주 같은 경우는 대주주들이 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를 먼저 받기 위해서 가지고 있죠.
이 우선주들은 대부분 무의결권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할 수 없다가 틀렸고요. 기업 공개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은 반드시 거래소에 상장되어야 한다. 상장되지 않고 장 외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들도 많이 있죠. 반드시 상장되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이런 함정들도 잘 보시고요. 11번은요. 증자와 감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유상증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에요. 자, 유상증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주주 배정이 있고요. 근데 주주들만 배정하게 되면 많은 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주를 먼저 공모하는 주주 우선 공모가 있고요. 일반인에게 공모하는 일반 공모가 있고요. 그리고 주주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 제3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임직원 같은 경우 우리 사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제3자 배정 그리고 공모를 할 때 그 공모 기관이 만약에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접 공모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할 수 있죠. 제3자 배정, 일반 공모 이런 것들은 유상증자의 종류고요. 주식 배당이 유상증자의 종류가 아니겠죠. 배당금을 주식으로 주는 건 대표적인 무상증자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 형태는 주주 배정이고요.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효과,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고요.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배당금을 재원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을 사서 주식수를 줄임으로써 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법,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방법이죠. 다만 우리 주식에 대한 시세 조정 같은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무상증자의 경우 실질적인 재산은 증가하지만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돈을 받지 않고 증자를 했더라도 자본금은 증가하죠. 그렇죠?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 실질적인 재산은 증가하지 않죠. 틀렸고요. 주식 배당은 유상증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무상증자, 돈으로 배당해야 될 거를 주식으로 주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무상증자 형태이고요. 감자는 주로 이익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을 때 실시된다. 감자를 통해서 손실을 떨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했을 때 실시가 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에센셜 12번은요. 위탁수수료와 증권거래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표에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인가? 증권거래세는 비상장 주식 매매의 경우에는 괄호 %가 되겠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매도자에게만 부과된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매도대금의 괄호 %. 우리 비상장 주식은 0.43%.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0.23%인데 증권거래세는 0.8%, 농어촌 특별세, 우리 농특세라고 하죠. 0.15%, 합쳐서 0.23%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농특세가 없죠. 증권거래세만 0.23%, 장 외 주식인 경우에는 0.1%. 같이 여러분이 퍼센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연관 문제는요. 주식 매매 시 결제 방식은 우리 보통 결제는 제3영업일 결제를 보통 결제로 하고 있고요. 고객의 주문이 진실하다는 증표로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증거금, 이건 뭐예요? 위탁 증거금이 되겠죠. 그래서 위탁 증거금은 금전뿐만이 아니라 유가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의 매매 결제는 거래 성립일로부터 2영업일째 되는 날 결제가 된다. 2영업일이 아니라 3영업일이 보통 결제고요. 위탁증거금은 금전으로만 징수된다. 유가증권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고 했고요. 매매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는 동일하다. 회사별로 다 각자 알아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주식의 매매 거래 시간은 정규시장의 경우 9시부터 16시까지 거래가 이루어진다. 15시 30분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이런 함정들도 주의하시고요. 자, 우리 에센셜 13번 문제는요. 주식 매매 체결의 동시 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시장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1번 동시호가에서는 소액 투자자에게도 일정한 수량을 배분하기 위해서 주문 수량이 적은 호가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주문 수량이 많은 호가부터 계약을 체결하죠. 대량 우선이고요. 2번 주식의 매매 결제는 거래 성립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결제된다. 3영업일째 결제가 되죠. 비상장 주식의 매매의 경우에는 0.5%의 증권 거래세율이 적용된다. 0.43%가 적용이 되고요. 동시호가에서는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정 기간 호가한 거를 나중에 한꺼번에 체결하기 때문에 시간 우선은 적용되지 않죠. 가격 우선이 가장 우선이에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식을 산 사람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 발행회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해야 되는 절차, 만약에 주식 거래가 됐다면 명의를 바꿔서 고쳐서 써야 되겠죠. 명의 개설이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우리나라는 증권예탁원에서 명의 개설을 자동적으로 해주고 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은 몇 %인가? 상한 30%고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몇 분 단위로 매매 체결이 이루어지고 정규시장 종가 기준으로 몇 % 범위 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몇 분이었죠? 10분. 퍼센트는요? 10%였죠. 이것도 역시 잘 기억해 주시고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 시 매매 체결 원칙 중에서 시간 우선의 원칙이 가장 먼저 적용된다. 가장 먼저 적용되는 건 가격 우선의 원칙이죠. 호가가 같을 때 그 다음에 시간 우선 원칙이 적용되고요. 배당은 주식 10주당 일정 금액씩 지급된다. 한 주당 지급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결산 배당만 실시하기 때문에 반기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결산 배당만 실시하다가 최근에는 뭐 반기라든지 분기라든지 이렇게 임시적인 그런 배당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수자에게 매수 금액의 0.3%를 증권 거래세 등으로 원천 징수한다. 0.23%를 징수하죠. 거기다가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에게 징수합니다. 이런 함정들도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에센셜 14번 문제는요. 매매 거래 중단돼도 우리 서킷 브레이커스죠.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일시정지 제도, 우리 사이드카 제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매매 거래 중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1, 2단계 매매 거래 중단이 발동이 되면 신규 호가 제출은 불가능하지만 매매 거래 중단 전 접수한 호가에 대해서 취소 주문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건 가능하죠. 2번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증권시장의 모든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중단시킬 수 있고요. 3번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7%, 10%, 20% 이상 하락한 경우 매매 거래 중단을 발동할 수 있다. 7%가 아니라 8%, 10%가 아니라 15%, 그리고 20%죠. 요 퍼센트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숫자고요. 3단계 매매거래 중단은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관련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12월 28일이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한다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을 언제까지 매수해야 하는가? 주식 같은 경우는 제3영업일 결제가 보통 결제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28일이니까 3영업일 전 28, 27, 26일에는 매수를 해야 마지막 날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정답은 12월 26일이 되겠고요. 누구든 소유하지 않은 상장 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상장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금지하는 제도, 있지도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가짜 매도, 공갈 매도죠. 공매도 규제 제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함정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일시 정지 제도 사이드카는 하루에 2회에 한해서 발동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발동할 수 있고요. 증권거래소는 개별 종목별로 매매 거래를 정지할 수 없다. 정지할 수 있죠. 장 종료 10분 전 이후에는 매매 거래와 호가 접수를 중단할 수 없다. 40분 전이죠. 이런 함정들도 꼼꼼하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센셜 15번은요. 주식시장의 공시제도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다음에 유통시장 공시 중 정기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루틴하게 일반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 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1번 사업보고서, 2번 반기보고서, 3번 분기보고서, 4번 공개매수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는 우리 정기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 시장조성이나 안정조작하기 위한 기타 공시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시장조성이나 안정조작 같은 경우는 상장 같은 거 할 때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는 시세 조정 행위예요. 공개매수신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공개매수신고는 기타 공시에 해당된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관련된 문제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발표되는 주가지수 산정 방식은,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큰 어떤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 시가총액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주가 평균 방식이라 해서 한 주당 가격을 평균한 주가지수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주가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하나는 일본의 니케이 지수. 요 두 개는 주가 평균 방식이다. 요것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관리 종목의 지정 사유는 뭐냐? 최종 부도가 났거나 은행 거래가 정지되거나 회사 정리 절차가 개시되거나 심각한 자본 잠식이 있거나 사업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거래량이나 주가 수준, 시가총액 같은 것들이 기준치에 미달하게 되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1년 이상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장 폐지될 수 있죠. 이 관리 종목 지정 사유는 가끔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주당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서 소액 투자가 어려워지는 경우, 그러면 액면을 쪼개야 되겠죠. 액면 병합이 아니라 액면 분할을 실시하고요. 주식 매매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은 비과세된다. 매매 차익은 비과세예요. 그런데 배당 수익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를 하죠.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신고서는 수시 공시사항에 해당한다. 기타 공시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에센셜 16번 문제는 주가 수익 비율, 저희가 흔히 이제 퍼라고 얘기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의 현금 창출 능력과 현재 가격을 비교하는 잣대로 사용되는 것. 이게 이제 퍼에 대한 정의죠. 정답은 3번이고요. 여러분 이 퍼에 대한 정의는 이런 형태로 문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눈여겨봐 주시고, 참고로 뭐 PBR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대비, 그래서 주가 순 자산 비율이고요. EPS는 전체 주가를 주식 숫자로 나눈 주당 순이익, 그래서 위에 있는 우리 주당 순이익을 우리가 EPS라고 하고요. EV, EBITDA 같은 경우는 뭐 이자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감가상각 같은 걸 고려하지 않은 영업 현금 흐름에 대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참고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서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고려해서 선정된 200개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 코스피 200 인덱스가 되겠고요. 은행 예금, 국채와 같은 무위험 수익률과 주가 수익률의 차이를 의미하는 용어, 주식 프리미엄이 되겠고요. 현재 주가가 10,000원, 단기 순이익이 200만 원, 발행 주식수가 1000주일 경우에 퍼가 얼마냐? 그러면 먼저 우리가 EPS, 주당 순이익을 먼저 구해야 되죠. 주당 순이익은 전체 순이익 200만 원이 있고요. 자, 200만 원을 뭘로 나눠줘야 돼요? 주식 숫자로 나눠줘야 되죠. 발행 주식수는 1000주예요. 그러면 1000 없어지니까 우리 주당 순이익 EPS가 얼마냐면 EPS는 2,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퍼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퍼는 주가를 EPS로 나누는 거죠. 그럼 주가가 얼마예요? 지금 10,000원이에요. 10,000원. 얘를 얼마로 나눠줘요? 2,000원으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몇 배예요? 5배. 그러면 퍼는 5배다. 요거는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산수 자체는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주당 순이익은 단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는 것이다. 요거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퍼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하는 요 두 개의 공식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요런 계산 문제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반복하셔서
좀 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정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시가총액 방식을 적용한다.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라 주가 평균 방식을 적용한다고 했고요. PER이 낮은 주식은 앞으로 주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PER이 낮다는 것은 실제 이익보다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으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아니라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문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에센셜 17번 문제는 주식시장의 상승 신호 그리고 주식 시세표에 대한 이해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중 주식 시세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 전일 종가는 금일 종가가 지금 56,500원이고요. 전일 종가가 나와 있지 않은데 등락폭이 지금 플러스 1,000원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1,000원 올라서 56,500원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전일 종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56,500원에서 1,000원을 뺀 55,500원이 전일 종가죠. 그러니까 전일 종가는 금일 저가, 금일 저가는 56,300원이에요. 그러니까 55,500원은 56,300원보다 작죠. 그러니까 높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두 번째, 금일 시가. 금일 시가는 57,000원이에요. 금일 종가 56,500원 보다 높네요. 낮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금일 시가 57,000원은 전일 종가 55,500원보다 높다. 3번이 맞는 것 같죠? 4번, 거래량은 지금 183이라고 돼 있는데 위에 단위가 10주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10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8,300주가 아니라 1,830주가 거래가 된 것이죠. 틀렸죠. 정답은 3번이고요.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시 한번 꼭 챙겨두시고 관련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의 5가지 상승 신호는 첫 번째, 고객 예탁금이 증가했다. 그러면 고객들이 매도하고 그 예탁금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놔뒀다는 얘기잖아요. 왜 놔두는 거예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걸로 보고 다시 거래하기 위해서 놔뒀다라고 보는 거고, 외국인의 매수 증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 수출 증가와 경기 선행지수 상승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이고 결국 기업의 매출,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걸로 본다는 거고 주가에 반영돼서 주가가 상승하는 신호인 거죠. 기업 경기 실사지수의 상승,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기업가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가운데가 100이에요. 0에서 200 사이의 값이 나오고요.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100 이하면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저희가 분석할 수 있죠. 기업가들의 경기에 대한 판단, 투자 확대, 장래 전망 등을 설문을 통해서 조사한 것, 중요한 경기 예측 지표로 사용되는 거, 기업 경기 실사지수,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 BSI라고 하죠. 얘는 어떻게 계산하죠?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 마이너스, 부정적으로 대답한 사람 나누기 전체 응답자 곱하기 100 하면 얘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퍼센트가 나오는데 뒤에다가 100을 더해주죠. 모두 다 부정적이다. 0 나오는 거고요. 모두 다 긍정적이다. 200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값이 얼마라 그랬죠? 100. 그래서 중간값인 100 이상이냐 이하냐로 평가한다. 이것도 100 중심으로 한다는 거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해외 경기가 변동해도 국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동조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미미한 수준이 아니라 아주 급격하게 국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해외 주가가 국내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고요.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 기준점이 50이 아니고 얼마라 그랬죠? 100.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주요 경기 선행지수에는 기계류 내수 출하지수, 소비자 기대지수, 국내 수출 출하지수가 있다. 기계류 내수 출하하고 소비자 기대지수는 맞지만 국내 수출 출하지수는 동행지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주요 경기 선행지수 7가지가 있는데 7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중에서도 구직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종합주가지수라든지 장단기 금리 차라든지 중요한 지표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센셜 18번 문제.
채권의 특성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채권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기관의 사채 등급을 받아야 된다. 일반 회사채의 경우에 그렇고요. 국채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결정을 하고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발행해야 되죠. 2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렇죠. 2번이 지금 맞는 것 같죠. 3번 주식회사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회사채가 되는 거죠. 틀렸고요. 채권은 만기 이전에 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만기 이전에 상환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상환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만기 이전에 갚아 상환이 안 되니까 유통시장에서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죠. 틀렸죠. 정답은 2번이 맞는 정답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매매 단가는 10,000원당 단가가 이제 거래되는 단가이고요. 채권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채권 거래 방식. 그래서 우리 거래 상대방, 금융기관과 1대1로 거래하는 상대맘의 장외 거래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럴 때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사주거나 다시 판다고 하는 다시 사주거나 다시 이제 팔아주는 거죠. 팔아주는 환매 조건부, 우리 RP 매매 방식으로 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관련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의 표면 이율은 발행된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계속 매매되면서 시장 여건에 따라서 형성되는 수익률, 이런 수익률을 우리가 유통수익률 또는 뭐 시장수익률, 채권수익률 이렇게 이야기하죠. 표면 이자율은 우리가 금리에서는 실효 금리와 상대되는 실제 그냥 표면에 써 있는 금리를 의미하지만 채권에서는 액면가 대비 수익률을 표면 이자율로 정의하고 있죠. 틀린 지문이고요. 신용도가 낮은 회사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발행은 가능하죠. 다만 이자는 많이 내야 되고 수익률은 높고 가격은 싸겠죠.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으므로 만기일 이전에는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중도 환매 자체는 가능하죠. 다만 시장을 통해서 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상환이 불가능한 것이지 중도에 환매하는 것은 매매를 통해서 가능하다. 틀렸고요. 자, 에센셜 19번 문제는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주식과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식을 발행할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한다. 그렇죠. 2번 채권자는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에 대한 상환 권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의사결정에는 참가할 수 없죠. 2번이 틀린 것 같고요. 3번 주식은 출자 증권의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죠. 4번 기업 청산 시 채권은 주식에 우선해서 재산 분배권을 가지게 되고요.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관련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시장에서 대표되는 수익률로서 발행된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계속 매매되면서 시장 여건에 따라서 형성되는 채권 수익률, 유통수익률 또는 시장수익률이라고 하죠. 채권은 자본 조달 형태로서는 대부증권이고요. 조달 자금의 성격은 타인 자본이죠. 그래서 우리 출자증권이고 자기자본인 주식과 비교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고위험 고수익 채권, 쓰레기 채권이죠. 정크본드 용어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함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의 발행은 부채 증가를 수반하지만 채권은 자본금의 증가를 수반한다. 앞뒤가 바뀌었죠? 주식은 자본금의 증가, 채권은 부채의 증가를 수반하고요. 후순위채는 주식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다라고 되어 있는데 후순위채는 지금 채권 중에서 순위가 가장 마지막인 채권이에요. 그래도 채권이기 때문에 주주보다는 선순위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과 채권의 중간이다 표현하는 거니까 이건 틀렸고요. 이표채란 발행 가격이 미리 액면 금액에서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가면서 정해지는 채권. 미리 이자를 차감하는 거 뭐예요? 할인 채권에 대한 설명이죠. 이 표체는 뭐죠? 만기 전 중간에 일정 기간마다 미리 정한 이자를 중간중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이표 채권이고요. 채권 가격은 유통수익률에 비례한다. 반비례하죠.
이런 지문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두시고요. 자, 20번 문제는 합성채권입니다.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문제인데요. 다음 중 합성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주 인수권부사채는 권리를 행사한 후에도 채권의 효력이 만기까지 존속된다. 신주 인수권부사채는 내 채권은 주머니에 두고 신주 주세요 하고 주식을 받는 거죠. 대신에 추가적으로 돈을 내는 거니까 사채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2번 교환사채는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 교환사채와 전환사채는 채권을 주고 주식을 받는 건 똑같아요. 근데 전환사채는 채권을 주고 발행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니까 자본금이 증가되죠. 그런데 교환사채는 채권을 주고 발행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받죠. 그리고 얘는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요. 3번 전환사채와 교환사채는 권리 행사 후 사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채권을 주고 주식을 받으니까 사채권자의 지위는 없어지는 것이고요. 4번 교환사채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 인수권부사채와 동일하다? 아니죠. 신주 인수권부사채는 채권은 그냥 두고 신주를 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있지만 교환사채는 내 채권을 주고 그 발행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부담은 없지요. 그게 차이점이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고요.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채에 해당하는 채권은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이게 대표적인 채권들이니까 용어 기억해 두시고 매출가액이 100만 원, 만기 금액이 124만 원인 3년 복리채의 연평균 수익률은 얼마냐. 자, 그러면 우리 수익률 어떻게 사네요? 지금 만기 금액이 124만 원, 처음에 살 때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은 곱하기 우리 퍼센트 계산하면 수익률 계산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100만 원에 산 게 124만 원 됐다. 그러면 24% 수익이 났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4%인데 몇 년 동안의 수익이에요? 3년 동안의 수익이죠. 근데 우리는 뭘 구하래요? 연평균 수익률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나누기 3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8%. 자,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신주 인수권부사채는 채권과 별도로 신주 인수권만 따로 거래할 수 없다. 따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전환사채와 교환사채는 권리 행사 후 사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채권 주고 주식 받기 때문에 지위를 상실하죠. 채권 매매는 매매 호가에 의한 경쟁 매매 방식으로 주로 거래된다. 경쟁 매매 방식은 주로 장 내 거래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채권은 장 외 거래가 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과 1대1로 거래하는 상대 매매 방식이 주로 이루어지죠. 주로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자, 함정 계속해서 볼게요. 채권 거래 조건이 표준화돼 있어 개인들의 소액 투자가 용이하다. 거래 조건이 표준화돼 있다는 건 장 내 거래란 얘기죠. 그런데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장외 거래가 대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 채권 매매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소액 투자는 용이한 편이에요.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틀린 것이고, 유동성이 높을수록 채권 수익률은 높아진다. 유동성이 높다는 건 만기가 짧다는 거죠. 그러면 채권의 수익률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겠죠. 틀렸고요. 잔존 만기가 짧을수록 유통 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률이 확대된다. 제가 강의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거는 1년짜리는 1% 떨어지면 100원 가까이 줘야 되지만 3년짜리는 300원 가까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기가 짧을수록 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동률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가 돼야 되겠죠. 이런 함정들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니까 눈여겨서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21번 문제는 이제 세금이에요. 세금, 세법의 종류와 과세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과세 형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과세 대상과 유사한 것이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하는 방식, 요거는 유형별 포괄주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과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 방식, 열거주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우리나라 소득세 같은 경우는 열거주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고요. 법인세에 대해서는 순자산 증가설, 상속 증여세 같은 경우는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요 과세 유형 형태, 요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관련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 과세에 해당하는 합산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먼저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분류과세. 아예 빼는 거 두 개 있었죠. 하나가 양도소득, 하나가 퇴직소득 빼야 되는 것이고,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상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합산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죠. 양도소득 3천만 원 얘는 아예 제외고요. 사업소득 2천만 원 요거는 포함되고요. 이자 및 배당소득 1천만 원, 1천만 원인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안 되죠. 그럼 얘는 분리과세로 15.4% 과세하고 원천징수로 끝나죠. 얘는 이제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근로소득 1,500만 원 얘는 포함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종합소득과세는 2천만 원과 1,500만 원을 합친 3,500만 원이 이제 과세소득 금액이 되겠고요. 자,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양도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되죠. 자,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하는 분리과세 세율,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하게 되면 얘는 일반 과세 세율이죠. 몇 프로예요? 14%고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4% 더해서 15.4%로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분류과세와 관련한 문제예요. 다음 중 분류과세하는 소득 모두 고르시오. 두 개죠? 뭐예요?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 다와 라.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연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세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은 자산이 증가하면 무조건 과세하겠다. 순자산 증가설이고요. 증여세와 상속세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은 뭐든 하여튼 비슷하면 다 간주하겠다. 완전 포괄주의 기억하시고요. 상속받은 금액의 과세 표준이 1억 원일 경우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는 어떻게 했어요? 1억 원 이하, 그 다음에 1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 30억 초과 해가지고 1억 미만은 10%, 20%, 30%, 40%, 50%였죠. 그러면 과세 표준이 1억 원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10%에 해당되네요. 그러면 산출세액이 얼마입니까? 네, 1,000만 원이죠. 10%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 구간과 세율 요거는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직접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함정 한번 볼게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별도로 분류과세한다라고 했는데요. 얘는 분류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죠. 원천징수로 이제 종결하는 분리과세니까 틀렸고요.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법인에는 해당되지 않죠. 개인 계약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23번 우리 에센셜 23번은 소득세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일 때 산출세액은 얼마냐? 지방소득세 별도로 한다 그러면 소득세는 구간이 엄청나게 많았죠.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제일 작은 거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6%, 그리고 제일 큰 거 10억 초과할 경우 45%. 요 두 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죠. 얘는 지금 1,0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예요? 6%니까 6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제일 작은 거 6%, 제일 많은 거 45%.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연관 문제. 금융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빼고 14%,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고요. 자, 함정은요. 상속재산은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한다. 금융소득이 유형별 포괄주의고요. 상속재산은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하죠. 그 다음에 법인세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세율은 20%다라고 했는데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가 적용되죠. 2억에서 200억까지가 20%고 그래서 법인세도 제일 낮은 건 10%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속세 과세 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30억을 초과한 거니까 맨 마지막이죠. 1억 미만, 1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 30억 초과니까 그러면 10, 20, 30, 40, 50이죠. 40이 아니고 50을 적용하고요. 과세 표준이 동일할 경우 상속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다. 두 개는 같지요. 이런 함정들도 여러분이 주의하시고요. 자, 24번 금융소득과 세금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분리과세 기준은 연간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분리과세 시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 별도로 14%이고요. 종합과세 여부는 부부 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아니라 개인별이죠. 부부 합산은 이제 위헌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개인별 금융소득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종합과세 시 적용세율은 6%에서 42%가 아니라 제일 높은 건 45%라 그랬죠. 그러니까 맞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와 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나이와 한도 제한은 해서 가입 나이는 65세 이상 또는 뭐 장애인이나 고엽제 치료자나 뭐 상이자나 이런 우리 예전으로 따지면 우리 그 저율과세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 있죠. 그런 상품들의 대상자인데 여기 이제 나이에 관련된 한도니까 65세 이상 고령자가 해당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한도 제한은 1인당 5천만 원 이하인 거죠. 금융기관 전부 다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해준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지표 지급 여력 비율이죠. 은행 같은 경우는 BIS 비율을 우리가 이제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지표로 삼고 있죠. 세 개, 은행, 증권, 보험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중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아니죠. 얘는 2천만 원이 넘어가면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하고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만 누진과세 적용하는 거죠. 전체가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부부 합산 금융소득,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금융소득이었고요. 종합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일 경우 산출세액은 140만 원이다. 종합소득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 적용하죠. 그러니까 14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이 돼야 되는 거고요. 금융소득에 이자소득은 포함되지만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것을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포함되지 않는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런 함정들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1장 금융시장의 이해에 대한 에센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 2장이죠. 생명보험의 이해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